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제 좋았던 하루의 분위기가 연속성에서는 다소 끊깁니다. 결국 연속성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에 좀 잠기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파월의 한마디는 널뛰는 금리를 잡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준에서는 인플레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해석이 쏟아지면서 간밤의 변동성이 다시 커졌고 오늘장 우리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 빅이벤트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할 교수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잠시 후에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일단 시장 분위기 보죠.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낙폭 줄여가고 코스닥 빨간불 들어오는데요. 최희정 캐스터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양시장은 치솟은 금리의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출발 흐름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에는 말씀 주신 대로 낙폭을 만회해 가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는 0.6%대 하락입니다. 낙폭 꽤 많이 줄였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3,0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1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 상승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고 오늘 코스피 지수 출발 흐름 부진했습니다. 3,063선에서 출발됐던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3,022선까지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장 초반의 저점은 만회해 가면서 낙폭 열심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050선 목전에 두고요. 3,0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조금 거셉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팔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8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외국인 4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 반면에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 업종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나는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 볼 수 있겠습니다. 1.5%가량 계속해서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화학 업종이 1%가량 밀려납니다. 이 안에서는 국제 유가 급락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낙폭 꽤 깊고요. 여기에 더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죠. SK 케미칼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업종 지수 1%가량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통신업종도 1%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전기전자와 제조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 흐름 괜찮고요. 의료정밀 업종도 1%에 육박하는 오름세,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면 오늘 장에는 희토류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를 이어서는 운수창고와 섬유 의복이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밀려나고요. 곧이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인지 IT 투톱이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0.7%가량 밀려나고 있고 SK하이닉스 1.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언택트 투톱,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40만 4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부진합니다. 0.8%대 내림세고 49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LG화학의 경우에는요. 배터리 소송에 대한 예비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2에서 3%가량 내림세고요. 현재 구간에는 8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토류주가 강합니다. 간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예상대로 신경전이 꽤 팽팽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됐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유니온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 대금을 동반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16%대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9%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 고점 대비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대원 화성 조금 아쉽고 세노텍 2%대 오름세, 티플렉스는 0.4%대 상승, 노바텍은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낙폭 만회하는 데 주력했고요.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0.3%대 상승이고 이제는 950선 탈환하면서 9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다소 한산합니다. 7조 3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고요.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한 946선에서 하락 출발됐고 장 초반에는 936선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죠. 차례대로 940선 그리고 950선까지 탈환됐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9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인을 수급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죠. 7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은 조금 전에 소폭이지만은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3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장에는 외국인이 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부진한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대 내림세, 셀트리온 제약 0.7%가량 밀려나고 있고 컨텐츠 쪽 펄어비스 0.8%대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5%가량의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CJN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의 순매도 리스트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4%가량 조정받으면서 13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넥신, 강보합번 정도, 알테오젠 1.5%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간밤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언급을 나왔는데 이 디지털 화폐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간의 지불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는 신고가 경신한 종목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KCT, 장중에는 26%대 급등세, 현재 구간에도 신고가 부근입니다. 이 KCT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1,350원의 신고가 경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KCS 역시나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23%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80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도 21%대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네트 역시나 3%대 강세 흐름, 로지시스도 3%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시장에 차별화가 나타나지만 거래소도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점 오전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좀 변동성은 보셔야겠고요. 다소 좀 이벤트 소강 상태 속에 지금의 시장 진단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주제 마련했습니다. 어제가 그 중요했던 FOMC 회의였습니다. 회의 직후 시장은 일제히 반등하면서 다시 성장주가 깃발을 드나 싶었죠. 하지만 간밤의 흐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국채금리가 올랐고 나스닥도 크게 빠졌습니다.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지금 시장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해석해보죠. 최태규 전문가님, 일단 FOMC 그 이후 FOMC 전후로 해서 아마 시장 분위기가 좀 잡힐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방송에서도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그것 하나만 좀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반응만 봤을 때는 그래 이제 안도구나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뀝니다. 당최 시장을 알 수 없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 간밤에 반락 이후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감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뭘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한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제가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연준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나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 네. 향후 시장에 대한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0.0%에서 0.25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왜 유지를 했을까? 결국 이번 3월 성명서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괜찮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약한 고리에 있다. 그들이 아직 나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들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전과 다르게 경제 활동이라든가 고용 지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반감으로 보는 거죠. 아,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 네. 왜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누르려고 하느냐. 결국 이게 조금 경계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오늘 시장 하락했지만 뭐 다우 같은 경우 0.4%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결국 기술주인 나스닥하고 반도체 이런 애들이 3% 4% 하락하면서 조금 좀 경계감을 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잘 보시면 네. 우리 연준이 경제 성장률하고 실업률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성장률 같은 경우는 그 전만 하더라도 4.2%였는데 이번에 6.5%로 늘려버렸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5%에서 4.5%로 내려버리면서 조금만 있으면 완전 고용에 갈 정도로 고용 상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지금 백신 보급이 어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하고 미국 얘네들이 백신 다 독차지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정책이 이 바이든의 가장 주요한 일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코로나를 잡는 게 예. 결국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결국 잘 보시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요번에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작년 2분기 어땠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운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2분기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게 되면 그거하고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미증시의 2분기 실적을 보고 간다라면 아마 시장은 조금 더 좋은 모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예. 제가 점도표를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어때요? 네네. 점도표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 파월 같은 경우 완전히 무시해 버렸죠. 개개인의 의견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 올라갔지만 시장은 일단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국채금리 어때요? 1.75까지 올라갔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음 그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 있는 게 1.7%가 넘어가면은 한번 급락이 나온다고 네. 했는데 결국 나왔어요. 그러면 네. 요번 테스트로 인해서 내일까지 한번 더 흔들리면은 일단 이제 국채 금리 1.7%에 의한 시장의 충격은 또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내가 봤을 땐 1.9%, 2% 되게 되면 주식 시장 자체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향후는 우리 미 10년물 국채 1.9% 넘어가 가지고 2% 되나 보셔야 돼요. 그때 가 가지고는 주식 시장이 아마 긴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쪽으로 우리 포커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달라진 점은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하지만 금리와 관련된 조치는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다시 재차 해석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 금리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차 간밤의 분위기를 여쭤봅니다. 나스닥이 크게 빠졌고 또 달러라든지 최근 들어 미 국채 금리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유가도 급락했고요. 이런 흐름들 안정권 진입한 건 맞습니까? 아니면 제 차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크다고 여전히 보시는 건지요? 우리가 그 원자재 쪽 차트를 보면 구리, 동 얘네들은 최근에 고점 만들고 횡보하고 있어요. 다만 이 유가만 좀 오늘 좀 강하게 하락했는데, 간밤에요? 네네. 자, 이 유가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랄까 수요가 많으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이런 원자재 쪽도 이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투기 세력들에 의해 장난에 의해 가지고 네. 공급과 수요 이것보다도 돈에 의해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급락 나왔고 이런 급락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선물해서 무지하게 죽었을 테고 누군가는 또 떼돈을 벌었을 텐데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이 다시 60달러로 왔다는 건 다시 얘가 60달러 후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고요.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차트 보면 여기 보면은 최근 고점이 달러 인덱스 92.5달러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93, 94, 95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0.48% 하락했다가 오늘은 또 0.47% 반등하고 이렇듯 좀 달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약세 쪽으로 갈 거야. 자기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시장은 강달러 분위기도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원 달러 환율도 지금 급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시장이 급등 급락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결국 미 10년물 국채의 이 급등에 따른 단기 변동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1,130원대인데 크게 우려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말씀하셨고요. 결국 또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도 강세 분위기로 이어질 텐데 이것이 속도감에 있어서 아주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횡보 후에 서서히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시장 분위기가 또 미스터 마켓이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오늘 낙폭 좀 줄이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지수에 있어서 필수 반등 요건에서 매번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또 여쭤봅니다. 사실상 뭐 공매도도 있고 연기금의 수급도 아직은 우리가 과제가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연초부터 사실 경고장을 주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연기금이 3월 중순에 살짝 매수하는 듯 하다가 한 이틀 사더니 결국 또 다시 매도입니다. 연금의 수급 회복 컴백을 위해서는 여전히 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지금 시장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는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쉽게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해야 될 그 자산 비중에 있어서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현 시점에서도 지금 뭐 20조, 30조를 더 팔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장이 급락 나오게 되면 팔아야 될 물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비율상. 그러나 지금 뭐 그렇게 급락할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수 보면 61이평선에서 계속 공방을 보여주고 있으면 연기금 입장에서도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할 그런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매력적이다. 그렇죠. 다만 이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난 우리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현선물 매수하면서 조금 시장의 중심이 될 줄 알았는데 얘네들도 역시 단타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상승하죠. 결국 키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사면 일단 큰 구찌를 사게 되니까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팔게 되면 시장 큰 종목 쪽으로 파니까 일단 지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반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보고 있는 미증시는 아마
계속해서 2분기, 3분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가느냐? 일단 걔네가 가니까 크게 하락은 안 하지만 네. 똑같이 커플링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는 못 보여주고 좀 박스 흐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자리의 문제인가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굉장히 횡보장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혹은 기간 조정에 들어간 종목들도 많았어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아직까지 연기금이 보기에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수의 어떤 유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외부, 내부 요인들을 지금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면 전문가님, FOMC 이후에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뭘 봐야 됩니까? 계속 금리 봅니까? 일단 미 10년물 국채가 갑자기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컷 오프 위칭 데이이기 때문에 아, 변동성을 좀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밤? 네. 내일 새벽에 그거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그 고위급 회담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 뭔가 좀 좋은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서로 할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 나오면 그건 걔네는 매수 자리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조금 3월 달은 어느 정도 좀 간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4월 달은 계속해서 좀 조심하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까요?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전략 방향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또 답을 주실 거니까요. 네. 예. 그렇게 보죠, 뭐 그러면. 네, 일단은 다음 주에 크게 또 모멘텀이 작용할 만한 포인트보다는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만기 흐름에 있어서 미증시가 어떤 소화력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략으로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기에.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일단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속 시장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올라오는 종목, 그러니까 기술적인 낙폭과 대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챙겨가면서 현금은 계속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네. 일단 반등의 연속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시 다음 주는 어떤 전략에 포커스를 좀 맞출까요? 자, 우리 일단 시장 같은 경우 2월 말에 크게 변동성 주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 네. 이후 좀 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월 달 들어서는 시장보다 종목 그리고 종목도 많이 하락했던 종목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 반등은 막 30%, 40% 어떤 종목 50% 빠진 데서 10 내지 15% 어떨 땐 뭐 20% 반등 나오는데 그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가 가지고 다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반등이 아니다. 결국 위에서부터 40~50% 빠진 건 빠졌을 때 보았을 땐 매력적이지만 얘를 더 뒤로 가서 봤을 때 얘가 3~4배 300~400% 올라왔던 종목 위에서 조금 빠진 거거든요. 거기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3월 시장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생각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군 쪽에서는 네. 일정 부분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다만 제가 4월 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네. 결국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여기서 조정 나와도 돼요. 미 증시는. 근데 만약에 조정 조금 주다가 다시 한번 나가면서 세게 올라가 버리면 걔네는 조정 자리가 이제 반드시 4월 달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월 같은 경우 1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월말 돼가지고 어느 정도 또 윈도우 드레싱이니 모른 자산 뭐 포트폴리오상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4월 달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일단 변화에는 뭔가 빌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빌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국가별로 한번 제가 봐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 네. 잘 보시면 네. 걔네는 백신 공급도 많이 저조한 데다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맞겠다고 하고 막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거기다 이 영국발 변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 스스로가 뭐랄까 이렇게 개인주의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싫어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다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다시 한번 재봉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독일도 이탈리아도 다시 봉쇄 들어간다. 3차 확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죠. 결국은 이 유럽의 굉장히 뭐랄까 경제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냥 우리가 미국만 봤을 때 지금 주식 시장만 봤을 때 그런 건데 네. 다시 한번 팬데믹이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결국 여행을 안 가게 되면 그 남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배짱이 수준이거든요. 놀고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관광업 비중 그래 높잖아요. 낮잠도 자는 시간도 있고 별게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로 인해서 EU 내 갈등, 결국 북유럽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얘네들은 띵까띵까 하면서 나 돈 없으니까 니네 보조금 좀 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네. 블랙시트로 인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한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중국입니다. 일단 그러면 중국 가기 전에요, 전문가님. 독일 증시 차트 보면 신고가잖아요. 이거 지금 조금 위험하게 봐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결국 중국과 독일? 유럽에서 예. 독일은 제일 대국 뭐랄까 아닙니까? 경제대국.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대감 선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 일단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도 작년에도 주가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유럽 같은 경우 독일 이 낙스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건 결국 분명히 봉쇄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건 알지만 이건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얘네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미국이거든. 미국이 모든 소비의 대표이고 얘가 네. 잘 되면 여기다가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방 리스크 체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그럼 중국 갈까요? 자,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간의 대화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갈등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4월 달에 미국의 그 기업이라든가 정부의 많은 회사채와 국채 만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녹아나고 있는 이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그들이 새롭게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못하게 되게 되면은 기업들의 부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얘네가 자꾸 시장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네들 지수가 오히려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번 또 시장에서 대두가 될 가능성은 있다. 결국 나중 그게 언제쯤 모르겠지만 결국 중국 같은 네네. 경우 이 자산법을 특히 이 부동산 쪽 네. 그네들도 그 땅 집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빚내 가지고 지금 이 자산버블이 솔직히 10년 전부터 나온 게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10년 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문가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뭐랄까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또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2분기 실적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러한 경기가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 시장이 더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미국이 이러한 부양책 거기다가 SOC 투자를 위해서 또 뭐 3조니 4조니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얘네들도 그 부채를 커버하기 위해서 법인세다, 소득세다, 세금을 올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런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걸 올리는 건 증시엔 또 반대로는 또 악재가 돼요. 기업들에게.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가다가 고점에서는 호재도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막 법인세다, 뭐 소득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버리면 시장이 크게 또 요동칠 수가 있고 결국 미국에서 이렇게 돈 부러진 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은 결국 미국이 계속 돈 뿌리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반대로 뭐랄까 파월이 얘기를 해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머징 국가,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네. 국가, 기업, 개인들의 이 부채가 터지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부채도 터지면 기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꼭 네. 기업만 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4월 달은 한번 조정. 그 조정은 근데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돼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3월에 챙긴 현금 그럼 그때 삽니까? 여쭤보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당연하지. 반드시 사야 돼.
내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 두어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너무 도취하지 말고 현금 네. 좀 만들고 네. 내려가게 되면 거기다 겁먹고 아유 어떡하나 네, 그러지 네. 말고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다시 분할 매수해봐요. 네. 그러면 아마 시장이 박스에서 좀 지루하지만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나올 때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네, 첫 번째는 시장 방향에 있어서 좀 답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3월 그리고 큰 그림으로 4월에 뇌관이 될 수 있는 상방에서 다시 한번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요인들 점검해 드렸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저금리 시대 배당주를 바라보는 그 시각. 시장의 시각은 좋아 보입니다. 배당주들 다시금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고 리포트도 꾸준히 작년 말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포인트인데요. 배당주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배당주 매매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투자의 그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금리에는 역시 배당주다. 작년 말부터 배당주를 사 모아라 라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배당주가 계속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풀어주세요. 결국 저금리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꾸 정부에서 막 억압하고 좀 시선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이 주식 시장 좋잖아요. 그러면 자,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작년처럼 좋을 때는 굳이 배당이라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아마 횡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년에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초딩장이다. 누가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종목을 파악해서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진짜 이제 어려운 시장이 네. 도래한 거예요. 원래 주식 시장이 이런 거거든요. 쉽게 수익 내서 매매해서 돈 수익 낼 수 있는 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장은 어렵게 갑니다.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7, 1.6 이렇게 나오는 게 네. 그만큼 또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 내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좋은 종목 가져가면은 솔직히 1년에 6%, 7% 주는 것들 많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진짜 요새 예금해 가지고 1, 2% 예금 이익 주는 거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배당주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왕이면 또 그러니까요. 저점 자리에서 잡으면은 알 먹고 꼭 먹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는 됩니다. 그럼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요. 모든 종목들이 그러하지만 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락의 함정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그 적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 사야 될 시점, 팔아야 될 시점 이렇게 투자 원칙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이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주 사가지고 일단 1월 초까지 좋았잖아요. 그러다면 배당락도 무시하고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알 먹고 꼭 먹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이제 시장들 종목들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그 배당 주는 종목들은 좀 리듬이 있어요. 리듬. 그 리듬에 맞춰서 얘는 3월에 저점 나오고 얘는 또 한 10월에 저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종목마다 그 리듬을 보면서 해야 되고 배당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당주를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포트에 한 몇 퍼센트 갖고 있어야 돼요? 배당주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20%, 30% 그럼 20, 30%면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두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종목이 좀 적자가 나면서 그닥 안 좋은데 어떤 이 종목인가요? UI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를 내가 이제 월봉 보면서 얘 리듬을 보여줄게. 얘네가 2018년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휴대폰 부품,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얘네가 배당이 7%, 8% 줘요. 근데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자, 월봉 차트인데 얘가 8월, 9월, 10월에 딱 사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해 초까지 올라가. 여기서도 보면요. 9월, 10월에 사면은 그 다음에 초까지 올라가. 그죠? 여기서도 요 때는 일단 안 나와줬는데 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대주주가 좀 바뀌면서 회사가 좀 엉클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면은
한 9월, 10월에 사면은 배당도 7, 8% 주고 거기다가 주가까지 연초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예, 이러한 종목인데 지금은 얘가 좀 많이 변질됐어요. 네네네. 적자도 나고 좋진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흐름만 보자. 리듬을 네네. 찾아가지고 배당주 좋은 거 잡으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어려운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전통적인 배당주들의 리듬도 한번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배당 현황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봐주셨던 종목은 그래도 한 7% 정도면 상당히 배당주 안에서도 고배당주로 매력적인 수준 아닌가요? 그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대표 종목들 한번 봐주실래요? 네, 일단 그 올해는 아직 배당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 결국 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참고를 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그 우리가 많이 나왔던 기업들을 보면은 네. 어디가 있었냐면은 두산. 두산이 오히려 작년에 오. 10.66%가 줬어요. 10.66%. 그다음에 와. 천일고속이 7.74. 그다음에 대동전자가 8.85. 네. 기업은행에 7.35. 오. 그다음에 동양고속이 19.62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 은행 쪽, 금융지주 쪽 이쪽에서의 배당이 조금 뭐랄까 많이 줄 것처럼 시장에서 분위기가 네.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두산 같은 경우 한번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 네. 자,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면 이런 애들이 올해에도 배당 준다면 저는 이제 두산 쪽을 이런 쪽도 괜찮게 보고 있는 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원전 요새 좀 제가 이제는 2, 3주 전부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계속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원전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은 두산중공업이에요. 아. 글로벌 기업이고 네. 다른 종목들 필요 없어요. 그럼 두산중공업 위에 있는 이 두산 같은 경우도 그냥 안정적으로 딱 사버리면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네. 예, 지금 25,000원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는데 그럼 이런 애들은 매매보다는 좋아 나얘 배당 볼 거야. 그리고 올 한 해 한번 그 대선 관련돼서 원전주 애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면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애 알 먹고 꽁 먹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게 시장의 큰 틀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얘가 배당주. 그러면 배당 6% 분명히 큰 거지만 네. 그것보다도 기왕이면은 주가 상승과 배당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짜 나가야겠죠.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기다 배당만 바라보고 한다라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배당 받고 손실 나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봤을 때 이런 두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네, 두산 배당률이 굉장히 높네요. 게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차트라든지 이 리듬을 봤을 때 지금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입 타점에 대한 팁도 좀 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뽑아주신 종목들은 전통적인 고배당주였잖아요. 미국에서는 중간 배당,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 우리 국내 기업 안에서도 이 주주 친화책이 늘 부족하다라는 뭔가 전 세계적인 시선이 있긴 하지만 중간 배당 주는 기업들 기대할 만한 곳 있나요? 네, 하긴 우리도 이제 중간 배당이 1년, 2년 전부터 좀 이야기가 좀 늘고 졸졸졸졸 있는 나오고 있죠. 구간인가요? 결국 네. 아까 얘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금융지주사들이 지금 중간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삼성도 자기들이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네. 중간 배당이든 배당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재원 마련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중간 배당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뭐 하나금융지주 아니면은 이러한 삼성전자 관심 갖고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두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네. 우리 한번 삼성 차트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주주총회 17일 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렸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국민주 돼버리니까 그 주식수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나 다 그냥 주주예요. 진짜 다 국민주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삼성전자 요즘 같은 차트 어떻게 경우는 보세요?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자,
중간 배당 뭐 연말 배당 해가지고 얘가 뭐 많이 줘봐야 한 7, 8%될 거예요. 뭐 3%씩 해가지고 그러면 얘의 주가 위치에서 과연 얘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 삼성전자 솔직히 뭐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빅사이클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삼성전자가 망하면 제가 봤을 때 뭐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퀄리티 측면에서는 코리아보다는 삼성전자 브랜드가 더 크거든요. 결국 이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주가는 항상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본 보면 지금 61평선에서 간닥간닥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솔직히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얘가 주가 하락하는 거 네. 만약에 10% 20% 만약에 하락했어. 거기서 만약에 배당을 뭐 7% 8% 먹었을 때 그게 기분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얘가 떨어져서 저점 만들었을 때 난 더 살 거야라고 해서 더 사가지고 그 다음에 배당과 주가 상승을 노린다면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 여튼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픽 주시죠. 배당주 투자 전략 및 토픽은요? 네, 일단 뭐 배당 관련돼서는 아까 뭐 얘기했듯이 두산 같은 두산이나, 애들이 네. 결국 이 이슈라든가 주가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배당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배당은 긴 그림에서 봐야 되니까 네. 자기의 자금 여력을 보고 뭐 한 지금은 5%, 또 한 달 있다가 5%, 또 한 달 있다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할 네.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삼성전자, 두산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 중요하다라는 점 배당주 보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요. 지금 아시아 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항생지수 2%까지 빠지고 있고요. 한 2시 반쯤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 미중 회담이 2차 회의 시작됐다라는 뉴스도 지금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상해 중합 1.6% 하락하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다는 점, 중합권 막판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스터 진단 지금 전화 주시면요. 진단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화로는 02-2128-3388번입니다.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두 남자와 함께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심화론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